네. 자, 여러분, 우리 전산세무 2급 문제풀이 특강 121회 부가가치세랑 소득세 파트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론 문제부터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첫 번째 문제. 아래의 세금계산서 발급 및 오류 내용에 따른 수정 세금계산서 발급 방법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어요. 세금계산서 우리가 부가가치세 할 때 적격증빙 중에 하나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데 뭔가 오류가 발생해가지고 내가 정정하는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했다는 내용이죠. 그러면은 이걸 알기 위해서는 우선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을 여러분들이 인지를 하고 있어야 되는데, 첫 번째, 공급하는 자의 등록번호, 그리고 상호와 성명, 그리고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그리고 공급 가액 및 세액이 표기가 되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작성 일자가 표기가 되어 있어야 되죠. 이 네 가지가 우리 세금계산서 발행할 때 필요적 기재사항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필요적 기재사항이 누락된다거나 이러면은 이 적격증빙으로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다 채워져야 되는데, 이 부분을 맞게 다 적었지만 우리가 예를 들어 거래가 취소되었다거나 또는 뭐 공급가액이나 이런 부분들이 환입이나 이런 거에 의해서 애누리에 의해서 변경됐다거나 또는 작성 일자를 잘못 오기재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뭐 공급 시기 같은 걸 또 착오하는 경우들도 있었겠죠. 그러면은 이 필요적 기재 사항에 있어서 뭔가 변동이 생겼을 때 우리가 이걸 수정을 해줘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하시고 한번 문제를 풀어보자고요, 지금. 자, 세금계산서 발급 내용을 한번 살펴봅시다. 우리가 25년 5월 31일자에 제품을 판매하면서 우리가 300만 원짜리를 공급하면서 세액 9만 원이 붙어 있네요. 그러면은 뭐가 잘못된 건가요? 그렇죠. 부가가치세는 10%의 단일세율이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세액 자체가 지금 3만 원이어야 되는데 잘못 지금 입력하게 된 거죠. 과다 입력한 거죠. 그래서 7월 15일자에 보니까 이거 잘못됐네 라고 해서 우리가 이거를 수정하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여기 세액 부분이 지금 잘못 입력된 거죠. 그러면은 이 날짜에 가가지고 어떻게 하면 될까요? 바로 지금 마이너스, 그렇죠, 음의 표시를 해가지고 마이너스 세금계산서를 발행을 함으로써 이 기존에 있던 이 세금계산서 발행된 부분을 취소하고 끝내면 안 되죠. 그렇죠. 다시 맞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줘야 되는 부분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기재사항 착오된 부분을 정정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우리가 물건을 사고 뭔가 환불을 하거나 아니면은 다시 세금계산서 끊어달라고 할 때, 영수증 달라고 할 때도 기존에 결제했던 카드 달라고 해서 마이너스 영수증이 하나가 나오고 그 다음에 바뀐 정상적인 영수증이 나오잖아요. 그 과정이랑 똑같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지금 답은 4개까지 있었는데 지금 1번이 답이어가지고 1번만 표시를 해놨어요. 5월 31일자 거를 내가 다시 이렇게 마이너스 3만원
300만원, 그리고 세액 9만원 한 거를 취소하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취소. 그리고 우리가 같은 날짜에 공급가액, 세액, 정상적인 부분을 재발행하는 거죠. 자, 그럼 여기서 기재사항 오류와 공급 시기 오류가 있다고 보면은, 기재사항 같은 경우는요, 공급 가액이나 세액, 품목, 이런 오류거든요. 이런 오류들은 언제 발견했는지가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뭐 7월이든 9월이든 12월이든 다음에 발견했어도 이런 부분, 오류 있는 부분은 우리가 어떻게 정정을 해서 다시 경정 청구한다거나 수정 신고 진행하면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이 공급 시기 오류 같은 경우는 날짜를 잘못 입력한 거잖아요. 착오 기재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 같은 경우는 뭐 지연 발급 가산세나 미발급 가산세가 발생할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실무에 가서도 일을 하실 때 이런 부분들은 좀 주의를 해야 돼요. 입력하다 보면은 내가 뭐 사업자 번호나 이런 거 잘못 입력하는 부분이 생길 수도 있죠. 하지만 우리가 그 부분을 어떻게 빨리 찾아가지고 수정을 해야 된다라는 부분이고, 수정할 때 이런 식으로 취소하고 재발행하는 방식으로, 우리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안에 보면은 필요적 기재사항 등 착오로 잘못 적힌 경우에는 처음 발급한 세금계산서 내용대로 세금계산서를 붉은 글씨로 쓰거나 음의 표시를 해서 발급한 후에, 그 다음에 수정해서 발급하는 세금계산서는 검정색 글씨로 다시 발급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이 나오면은 잘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 주의해야 될 점은 뭐 7월 15일에 발견했다고 그 7월 15일자로 다시 발행한다거나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 날짜에 가서 발행을 해야 된다라는 것도 포인트 중에 하나니까 여러분들이 잘 살펴보시면은 좋을 것 같고요. 네, 두 번째 문제 살펴보겠습니다. 자, 다음 중 부가가치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나와 있네요. 부가가치세 특징에 대한 부분을 지금 물어보는 것 같고요. 한번 살펴보자고요. 자, 부가가치세는 학교와 같은 비영리 단체는 납세 의무자가 될 수 없다. 우리가 부가가치세의 특징 공부를 할 때 우리가 가장 대표적인 게 간접세라는 거잖아요. 간접세라는 뜻은 세금을 부담하는 담세자와 납세자가, 세금을 납부하는 납세자가 같지 않은 거를 간접세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세금을 부담하는 담세자는 최종 소비자가 될 것이고, 납세자는 사업자를 납세자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 같은 경우는 첫 번째로 재화나 용역을 계속적, 반복적으로 공급하는 사람과, 그리고 독립성을 갖고 일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부가가치세법상의 특징이 영리와 비영리 모두 포함한다 라는 특징이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의 특징이었던 것 같아요. 뭐 이외에도 재화를 수입하는 자도 사업자가 될 수가 있지만, 즉 납세 의무자가 될 수 있지만, 일단은 기본적으로 부가가치세법상 특징이 비영리 같은 경우도 부가가치세법상의 납세 의무자가 된다. 그래서 뭐 정부랑 거래할 때도 우리가 부가가치세 다
계산해가지고 거래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생각한다고 하면은 1번이 당연히 틀린 답이 되겠죠. 그리고 2번 부가가치세는 재화나 용역이 최종 소비자에게 도달할 때까지 모든 거래 단계마다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다단계 거래세이다. 맞는 이야기죠? 모든 거래 단계별로 전 단계 세액 공제법을 이용해 가지고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기 때문에 맞는 전제가 되고요. 세 번째, 부가가치세는 국제 거래되는 무역 상품에 대한 이중과세 방지를 위해서 소비지국 과세 원칙을 택하고 있다. 맞는 이야기죠? 소비지국 과세 원칙을 택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때요? 0% 세율인 영세율을 적용한다는 거죠. 수출품에 대해서는. 그리고 부가가치세는 납세 의무자와 실질적인 담세자가 일치하지 않는 간접세이다. 이것도 맞는 이야기고요. 자, 부가가치세의 특징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네, 다음 문제. 다음 중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재화의 용역 또는 공급에 해당하는 개수는, 즉 면세에 해당하는 거를 찾아라 라는 이야기죠. 우리가 면세, 어떤 뜻인가요?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고요. 생활 필수품이라든지 재화, 용역 같은 거에 우리가 부가가치세를 면세하고, 하지만 이 면세 제도는 부분 면세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이 부분 면세라는 말이 나오는 이유는 면세 사업자는 내입 세액 공제를 받지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부분 면세라고 한다. 즉 매입할 때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공제받을 수 없는 부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면세 제도를 두는 이유 자체가 기본적으로 사회 정책적인 배려 차원에서 기본적인 생활용품이라든지 영유아 관련된 용품, 장애인 관련된 용품,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서민 취약계층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 면세라는 제도를 두고 있고, 그 다음에 교육, 문화, 보건, 문화 같은 거를 증진하기 위해서 교육 서비스라든지 의료 보건 영역이라든지 도서나 신문 같은 데서 구입하는 비용 같은 경우는 국민 기본 서비스 차원에서 세금을 부과하지 않고요. 그리고 뭐 토지나 주택 임대, 그리고 뭐 금융 이자나 보험료 같은 거에는 기본적으로 그 세금 성격이 이미 포함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면세를 해주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내용들을 좀 지엽적인 내용이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한번 살펴보셔야 돼요. 일단은 첫 번째 신문 같은 경우는 아까 이야기했었죠? 도서나 신문 같은 경우는 면세 항목인데 신문에 들어가는 광고는 또 과세예요. 그렇기 때문에 광고 제외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면세 항목이 맞고요. 그 다음에 단순한 의약품의 판매래요. 그러니까 의료보건 영역 중에서도 우리가 편의점에서도 이렇게 타이레놀이나 이런 걸 살 수 있고 약국에서도 일반 의약품 살 때 그때는 여러분들이 영수증을 살펴보면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돼서 판매되는 걸 볼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병원 가가지고 받는 처방약이라든지 이런 거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이 안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단순한 의약품이라는 거는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약국이나 이런 데 가서 살 수 있는 그런 일반 물품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이거는 면세 항목이 아니에요. 그리고 복권 같은 경우도 5,000원짜리 살 때 여러분들이 5,500원 내지 않죠? 그렇죠. 그래서 복권도 면세 품목에 해당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 토지의 매매. 토지도 대표적인 면세 항목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토지의 매매도 면세 항목인데 그런 걸 물어보는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토지가 그래도 가치가 있는 건데 왜 부가가치세를 면세해 주나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사실 이 부가가치세라는 거는 소비에 부과하는 세금이고 너의 소비를 통해서 뭔가 새로운
더 나은 가치를 창출할 때 과세한다는 전제가 깔려 있거든요. 근데 이 토지 같은 경우는 사실 부가가치가 거의 발생하지 않는 자산으로 우리가 바라봐요. 토지 자체만으로는 뭔가 가공되거나 생산하거나 제조가 일어나지 않죠. 토지는 있는 그 상태로 그대로 있는 거고, 그 위에 건물이나 이런 걸 가지고 우리가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거기 때문에, 이 토지 같은 경우는 아주 예전부터 이 면세 처리를 하고, 그 다음에 토지를 거래할 때 취득세나 그 다음에 재산세, 종부세, 양도소득세 이런 거를 부과를 하기 때문에 따로 부가가치세를 부과를 하지 않는다는 것도 여러분들이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라고 하면은 그렇게 생각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주택을 임대해 줄 때 받는 임대료. 상가는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월세 같은 거 낼 때 월세 내면서 10% 부가세 따로 내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주택 임대 용역에 대해서는 면세예요. 주택을 많이 임대를 해주고 그렇게 공급이 되어야지 사람들이 의식주 같은 경우에서 사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근데 거기에다가 부가세를 부과하는 거는 좀 아닌 것 같다 라고 해서 주택에 대한 임대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지 않고, 상가라든지 사무실 같은 거 임대할 때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해서 이제 세금계산서를 발행을 합니다. 그리고 우표, 아주 오래된 부분인데 요즘 우표 쓴 사람들 거의 없지만 우표 또한 면세 품목에 해당을 하고요. 그 다음에 영유아용 기저귀 같은 경우도 이제 아이 키우거나 그럴 때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들어가고, 그 다음에 보통 여객 운송 용역 같은 경우 우리가 버스라든지 지하철 같은 거 타는 거는 부가가치세가 면세가 되는 부분이 있고, 기차도 무궁화호 타면은 이제 면세가 되거든요. 근데 KTX라든지 항공기, 택시는 기본적으로 부가가치세가 포함이 됩니다. 근데 여기는 지금 항공기에 대한 여객 운송 용역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면세가 아니고, 또 항공기 국외 국제선 타는 것 같은 경우는 영세율이 적용이 되긴 하거든요. 근데 지금 그냥 항공기에 대한 여객 운송 용역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도 면세는 아니고 다 과세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얘는 동그라미가 아니고 X죠. 항공기에 대한 여객 운송 용역은 아니다 라는 거고, 면세가 아니다. 그래서 총 몇 개인가요? 6개가 이 면세되는 재화나 용역에 해당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면세에 대한 부분 여러분들 시험에 자주 나오니까 잘 살펴보셔야겠죠. 자, 다음 문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소득세 이제 관련된 문제가 나와 있고, 다음에 빈칸에 들어갈 내용으로 바르게 짝지어진 것은 이라고 되어 있네요. 자, 직전 연도의 상시 고용 인원이 몇 명 이하인 원천징수 의무자는 원천징수 세액을 그 징수일이 속하는 반기의 마지막 달에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할 수 있다. 다만 니은에 대한 원천징수 세액은 반기 납부 대상이 아니다 라고 되어 있네요. 일단 그러면은 우리는 원천징수가 뭔지 파악을 해봐야겠죠. 우리가 소득세 이야기를 하면서 소득의 종류 배웠었죠? 우리가 종합소득에 포함되어 있는 거,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 소득이 있고, 퇴직과 양도소득이 있다 그랬죠? 퇴직, 양도소득 같은 경우는 종류를 따로 분류해서 과세한다. 분류과세라고 이야기를 했었고, 자,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 근로, 연금, 기타 6가지 같은 경우는 우리가 종합 소득으로서 1년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합쳐가지고 이 과세 기간 거를 합산해서 다음에 5월 달에 신고 납부 통상 하죠. 종합소득세를. 그러면은 이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 소득을 우리가 원천징수 분리과세 해서 납부한다 그러는데, 이걸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뭐 아주 어렸을 때도 마찬가지지만 알바도 했었고, 그렇죠, 근로 했었죠. 근로도 했었고, 그 다음에 통장에 보통예금 같은 거에 돈을 넣어두면은 뭐 작고 소중하지만 이자가 들어왔었잖아요. 그러면 분명히 여러분들이 이자 소득이라든지 근로소득 이런 것들이 발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이 5월 달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았을 거란 말이죠. 그 이유가 바로 이 원천징수, 분리과세로 이미 끝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때 신고를 하지 않은 거거든요. 즉, 이 원천징수는 이 돈을 주는 사람이 이 소득을 제공하는 사람이 소득을 제공하면서 미리 떼고 주는 것이 바로 원천징수죠. 즉, 소득을 지급하는 사람이 그 소득에 대한 세금을 미리 떼서 징수해가지고 국가에 대신 납부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회사가 근로자한테 월급을 줄 때 뭐 300만 원 월급이라고 하면은 300만 원 전액을 주는 게 아니라 근로소득세랑 지방소득세를 먼저 떼서 원천징수 해가지고 자기들이 갖고 있다가 나머지 부분만 지급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실수령액 이야기라고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떼어놓은 세금 같은 경우는 회사가 다음 달 10일까지 국세청에다가 미리 납부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뭐 이자 소득도 마찬가지죠. 이자를 지급받을 때 보통 15.4% 떼고 나머지 부분이 이자 금액으로 여러분들 통장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펴보면은, 그러면은 보통 이렇게 원천징수를 하게 되면은 공급자가, 소득을 주는 사람이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 이행 상황 신고서와 함께 같이 이렇게 신고하고 납부를 하는데, 소규모 사업장 같은 경우는 이거를 매달 격리를 두면서 이거 관리하고 이렇게 하기가 힘들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소규모 사업자 같은 경우는 이 특례 제도를 줘가지고 반기, 즉 6개월치를 모아서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할 수 있도록 특례 규정을 둔 거예요. 6개월치를 모으는 거예요. 6개월치. 그래서 몇 명 이하일까요? 이거는 또 이제 좀 지엽적인 부분이긴 한데, 10명일까요? 20명일까요? 20명 이하인 경우에, 20명 이하인 경우에는 우리가 반기 그 마지막 달, 그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할 수 있게 이렇게 정해 놨고요. 그 다음 어떤 거에 대한, 다만 20명 이하인 사업장 같은 경우는 6개월치를 모아가지고 원천징수 이행사항 신고를 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고 어떠한 소득에 대해서는 반기 납부 대상이 아니라 바로바로 납부를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와 있네요. 살펴보자고요. 자, 그러면 일단 20명인 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외워야 되는 부분이니까 20명이라고 일단 생각을 하시고 하나씩 살펴보자고요. 연말정산할 때 사업하는 소득,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그 기본적인 종합소득 안에 포함되어 있는 부분인 거죠. 그리고 비거주자의 국내 원천 기타 소득이라는 거는, 일단 비거주자라는 거는
소득세법에서 말하는 비거주자는 한국에 주소나 그리고 또는 거소가 183일 이상이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즉 한국 세법상 거주자가 아닌 사람이 비거주자죠. 183일 미만인 자고, 즉 외국에 사는 외국인인데 한국에서 강연료를 받는 경우나 그 다음에 해외 거주 교포가 한국에서 저작권료를 받는 경우도 우리가 원천 징수를 해야 되는데, 그런 사람들의 국내 원천 기타 소득인 거예요. 이것 같은 경우도 우리가 따로 모아가지고 우리가 신고를 해야 되는 부분인 거고, 기타 소득에 들어가는 거죠. 그 다음에 비영업 대금의 이익 같은 경우는 이름부터가 어렵죠. 그렇죠. 우리가 영업대금과 비영업대금이 있는데, 영업대금 같은 경우는 영업이라는 게 뭔가요? 뭔가 그 본질적인 사업을 한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영업대금의 이익이라는 건 대금의 이익, 대금의 이익, 즉 돈으로 내가 이익을 낸다, 즉 이자 수익을 받는다라는 이야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영업대금의 이익은 은행이 대출해주고 받거나 캐피탈, 저축은행, 카드사, 즉 대출업을 하는 사람들의 이익, 그런 사람들이 얻는 이자 소득이 바로 영업대금의 이익이라는 거고요. 비영업대금은 그 대출업, 대부업 같은 거를 업으로 하지 않는 사람이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거, 그런 거를 우리는 비영업 대금의 이익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비영업 대금의 이익이라는 거는 개인이, 즉 개인이나 일반 법인이 본업이 아닌데 돈을 빌려주는 업을 하고 있지 않지만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경우가 바로 비영업 대금의 이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또한 그러면은 이자 소득에 지금 해당되는 부분인 거죠. 자, 그 다음에 법인세 신고 시 처분된 상여라고 나와 있네요. 이제 이 부분이 바로 이 니은에 들어가는 항목이거든요. 우리가 뭔지부터 살펴보죠. 법인이 법인세 신고를 할 때 장부상 이익을 처분을 하게 되면은 상여라든지 배당이라든지 기타 소득이라든지 유보라든지 사유유출 이런 내역들이 나와요. 사실 이 전산세무 2급에서는 법인세 관련된 문제가 사실 나오면 안 되는 부분인 건데, 이 소득세법 시행령에 지금 이 내용이 나와 있어 가지고 나온 문제예요. 어쨌든 이 법인세 신고 시 처분된 상여 같은 경우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면 되냐면은, 원래 회사 돈인데 이게 세무 조정 과정에서 그 보니까 특정 임원이나 주주 개인한테 준 급여나 보너스랑 마찬가지다 라고 판단을 해가지고 그 사람의 근로소득이나 기타 소득으로 소득세를 과세를 하는 거예요. 즉 회사가 이제 법인세를 하면서 상여나 배당 같은 걸 하면서 임원한테 배당을 한 거죠. 근데 그게 배당을 해가지고 법인세를 내는 게 아니라, 즉 임원이 개인한테 그냥 준 보너스나 마찬가지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즉 회사가 이건 돈을 배당을 통해서 대표이사한테 준 거지만 그 대표의 상여나 마찬가지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소득세를 물리는 거거든요. 즉 그래서 이 법인세를 신고하면서 이제 처분된 상여 같은 경우는 일단은 법인세 신고할 때 우리가 한번 발생하는 소득으로 봐야 되고, 금액도 크고 고우이나 탈루와 연관된 경우도 많고, 정상적인 월급이나 급여처럼 매달 발생하는 게 아니라 사후에
적발되거나 조정되는 소득이기 때문에 이 법인세 신고 시 처분된 상여 같은 경우는 반기별 신고하는 게 아니라 그때그때 바로바로 신고를 해줘야 된다라는 부분이에요. 자, 그래서 좀 정리를 하면은, 자, 원천징수라는 거는 소득 지급자가 소득세를 미리 떼서 나라에 대신 납부하는 제도인데, 상시 근로자가 20명 이하인 소규모 사업자 같은 경우는 매월 납부하는 게 아니라 반기별로 이렇게 모아가지고 6개월치를 모아서 한 번에 납부가 가능하고, 비거주자의 국내 원천 기타 소득 같은 경우도 우리가 이렇게 반기에 모아가지고 할 수 있고, 비영업 대금의 이익, 즉 돈놀이, 이자, 본업이 아닌 자가 대여를 해서 이자를 받는 경우도 이자소득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때그때 원천징수하고 이제 모아서 납부할 수 있고, 그리고 보면은 법인세 신고 시 처분된 상여 같은 경우는 이 세무조정 과정에서 회사 돈이 대표이사한테 흘러간 거를 확인하고 이거를 상여로 재분류해가지고 처리하기 때문에 즉 소득세를 그 돈을 받은 대표이사한테 과세해야 되고, 회사는 그 대표이사한테 준 거에 대한 원천징수에 대한 납부 의무가 바로 발생하는 거기 때문에 반기 납부 대상이 아니라 즉시 처리를 해야 된다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꽤 어려운 문제였죠, 여러분들? 그쵸? 자, 이론 마지막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봅시다. 다음 중 소득세법상 지급 명세서 및 간이지급 명세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어요. 일단 지급 명세서가 뭐고 간이지급 명세서가 뭔지 여러분들이 알아야겠죠. 지급 명세서는 누가 이 두 가지는 즉 지급 명세서, 간이지급 명세서 누가 지금 제출하는 걸까요? 바로 소득을 지불한 사람이. 그렇죠. 그래서 이 소득을 준 사람이 제출하는 거고, 내가 얼마를 지급했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한 번에 정리해 가지고 표로 제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지급 명세서 같은 경우는 지급 명세서 우리가 제출 주기 연 1회를 하고 있고, 간이지급 명세서는 수시로 제출하는데, 일용직 근로자를 썼다 그러면은 매월 제출해야 되고, 사업이나 기타 같은 경우는 반기 6개월마다 한 번씩 간이지급 명세서를 제출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출 대상 소득 같은 경우는 대상 소득은 근로, 연말정산, 사업소득, 기타, 이자, 배당 등 여러 소득을 연 1회 내가 지급한 거에 대해서 한 번에 지급 명세서를 제출을 해야 되고, 그리고 간이지급 명세서 같은 경우는 일용 근로소득이라든지 프리랜서의 사업소득, 그 다음에 기타 소득, 어쩌다가 한 번씩 지급한 거 있죠? 그렇죠. 그런 것들을 이제 지급할 때 간이지급 명세서를 제출을 하게 됩니다. 국세청에다가.
그러면은 여기 일용직이라는 말이 또 나오죠. 그렇죠? 일용직은 우리가 3개월 미만 상시가 아닌 근로자를 일용직 근로자라고 하고, 이런 일용직 근로자는 별도의 계약도 없고, 그 다음에 근로 계약이 그냥 매일매일 끝나고 일당을 지급을 하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한테 주는 돈은 근로소득이 아니라 기타 근로소득으로 이제 치부를 해서 그냥 3.3% 정도 원천징수하고 마무리를 하죠. 그러면 일용직 근로자를 이제 채용해가지고 내가 일을 한다 그러면은 일용 근로자 지급대장을 따로 작성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간이지급 명세서를 매월 또 제출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금액적으로는 15만 원까지는 따로 원천 징수를 하지 않아도 되죠. 15만 원까지는 비과세니까. 그런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같이 살펴보고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은 이 지급 명세서와 간이지급 명세서에 대한 설명, 문제를 한번 풀어보죠. 자, 사업소득 간이지급 명세서는 지급일이 속하는 달에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한다. 자, 여기 간이지급 명세서에서 말하는 사업소득은 여기 나와 있는 프리랜서, 즉 어쩌다가 한 번씩 이렇게 계속 지급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매달 제출을 해야 된다. 맞는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7월부터 12월분 지급분 근로소득 간이지급 명세서는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제출을 한다 라고 되어 있죠. 원래 간이 그 지급 명세서 같은 경우는 매월 납부를 해야 되는 부분이 맞지만, 이 우리가 반기 제출도 가능하도록 규정이 좀 변경이 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7월부터 12월 거를 우리가 모아가지고 다음 달에 이렇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 규정이 또 있어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도 맞는 이야기고요. 그다음 3번 이자 배당 지급 명세서 같은 경우는 어때요? 이렇게 제출 기한이 다음에 그 3월 10일까지 제출해야 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이자나 배당, 즉 금융 이 소득에 대한 지급 명세서 제출 기한은 3월이 아니라 다음에 2월 말까지거든요. 2월 말까지.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지금 틀린 답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폐업하는 경우에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지급 명세서 제출한다고 되어 있지만,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폐업하는 경우에는 일용직 근로소득 지급 명세서가 폐업일이 속하는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하게 이제 되었거든요. 근데 재밌는 게 여기 문제에서 뭐라고 되어 있어요? 다음 달이라고 되어 있죠. 다음 달이라고 되어 있어가지고 지금 이게 틀린 거예요. 그렇죠? 다음 달 말일이라고 했으면은 맞는 부분인 건데, 그렇죠? 근데 지금 여기서 보면은 다음이라고 되어 있어가지고 오타 때문에 이게 복수정답 처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정답은 3번, 4번이죠. 즉, 이 폐업일이 속하는 달에 지금 걸려 있으면은 일반 사업자보다 더 빨리 이거를 제출해가지고 마무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음 달 말일까지로 되어 있는 게 맞는데, 여기 문항에 다음이라고 되어 있어가지고 틀린 답이 된 거예요. 그렇죠? 자, 이번 회차에 소득세 파트 문제는 좀 많이 어려웠다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굉장히 좀 일자에 대한 부분과 용어가 어려운 것들이 많이 나와서 여러분들이 많이 어려웠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지역적이잖아요. 뭐 몇 명인지 물어보고, 뭐 법인세 신고시 처분된 상여에 대해서 막 물어봐 버리고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많이 어려웠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번 소득세 이론 시험 문제 같은 경우는 난도가 좀 있었다라는 말을 하면서, 제가 설명드린 내용들 이 문제에 관해서 한번 살펴보지 말고 이 문제에 관련해 가지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들을
같이 연계해서 학습하는 게 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이론 문제는 다 풀어봤고, 이제 실무 문제 한번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실무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가가치세 관련된 실무 문제고, 지금 다음 자료를 보고 2025년 1기 예정신고 기간, 즉 1기 예정신고면은 1월부터 3월까지죠. 그 기간 동안에 수출 실적 명세서랑 그리고 영세율 매출 명세서에 반영하시오라고 되어 있어요. 지금 이 두 개 메뉴 안에 들어가서 이제 입력을 하면 되고, 수출 실적 명세서에 들어가가지고 수출 신고 번호 작성하고, 그 다음에 선적일 작성하고, 그리고 그 환율과 그 다음에 수출액 이렇게 입력을 하면은 여기 나와 있는 거 그대로 입력을 하면 되는 문항이고요. 여기서 이제 주의해야 될 점 딱 한 가지. 지금 환율을 적용할 때 지금 선적일이 있고 환가일 환율이 있죠. 그러면은 이 두 개, 선적일과 환가일 중에 빠른 날로 빠른 날로 해야 된다라는 거죠. 즉 수출 거래에서 선적일과 환가일 의 환율이 다른 경우 빠른 날의 환율을 적용하는 이유는 우리가 회계 원칙이라든지 부가가치세 규정 때문에 그런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부가가치세에서는 재화가 공급된 시점, 즉 선적일을 통상적으로 기준으로 공급 가액이라는 게 확정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환가일이 더 빠르다고 하면은 이미 그 외화가 원화로 확정되어 버렸기 때문에 더 빠른 날을 기준으로 이제 그 환율을 적용시켜서 입력을 해야 된다는 거죠. 즉, 실제로 공급 가액이 확정된 시점, 공급 가액이 확정된 시점의 금액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을 하는 부분인데, 만약에 환가일과 선적일 중에 빠른 날이 있다면은 그날 기준의 환율로 적용을 해야 된다라는 게 포인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선적일과 환가일 중에 지금 빠른 날, 자, 불임사에서 지금 불임사에 수출한 금액 같은 경우는 선적일이 더 빠르죠. 그리고 조인상사에서 수출한 거에 대해서는 지금 보시면은 선적일보다 환가일이 더 빠르기 때문에 이 환가일의 환율을 적용을 해 주는 거고, 그 다음에 혼마상사 같은 경우 지금 선적일과 환가일 중에 선적일이 더 빠르기 때문에 이 선적일의 환율을 적용을 해 주시는 거죠. 그거를 염두에 두고 입력을 하시면 되고, 여기 환율 지금 이건 1달러당 1,100원이죠. 근데 지금 이건 100엔당 75원이기 때문에 이거를 1원으로 1엔으로 환산해서 7.5원이라고 기록을 해야 이게 정확하게 입력이 되는 부분이겠죠. 그러면은 우리가 실제로 입력하는 부분을 실습을 해보면서 어디에 입력을 해야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무 문제 한번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수출 실적 명세서 입력하는 부분이죠. 그러면은 여기 부가가치 탭에 들어가셔가지고 부가가치 탭에서 부속 명세서 안에 여기 보시면은 수출 실적 명세서라고 있죠. 여기 들어가셔서 나와 있는 내용들을 그대로 입력하시면 됩니다. 자, 1기 예정 신고 기간이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1월부터 3월까지 라고 하시면 되고, 그거에 맞춰 가지고 여기 나와 있는 수출 신고 번호, 그리고 뭐 선적일, 환가일 이런 거 다 입력하고 환율, 그 다음에 금액 코드 입력하시면 쭉 되는 거예요. 자, 첫 번째 거부터 한번 입력해 보겠습니다. 불임사 3031 01 03 18 07 X 이렇게 뭐 다시는 입력할 필요 없고
그대로 여기 나와 있는 거 입력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선적일 입력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통화 코드는 F2키 눌러서 보시면은 USD 미국이죠. 입력을 하고, 환율은 어디 거 입력하면 되나요? 지금 선적이라고 환가일 중에 더 빠른 기일로 입력을 해야 되죠. 그래서 환율은 1100원일 거고, 달러당. 그 다음에 외화 수출액이 지금 10만 입력을 하면 자동으로 원화로 변경이 되고, 거래처는 어딘가요? 불인사 입력을 하시고, 조인상사도 입력해야겠죠? 오타 없이 입력을 하셔야 돼요. 선적일 입력하고, 통화코드는 똑같이 USD. 자, 환율은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환가일이 더 빠르죠. 그렇죠. 그래서 환가일로 여러분들이 환가일 환율로 입력을 해야 되죠. 자, 그리고 수출액 15만 입력을 하면은 자동으로 정리가 되고, 조인상사, 혼마상사 입력하면 되죠. 입력을 하고, 지금 빠른 날짜 선적일, 통화코드는 1번 입력하고, 이거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지금 달러당 원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100엔당 750원이라는 거는 1엔당으로 변경을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1엔당 7.5원으로 변경을 해가지고 환율을 우리가 으로 변경을 하고, 그리고 수출액이 200만엔 입력을 하면은 이렇게 원화 1,500만원이 나오고,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면은 일단 수출 실적 명세서를 작성을 했고, 자, 그렇게 되면 총 금액이 2억 9천인 걸 알 수 있죠. 수출 재화가 2억 9천, 원화 금액으로 환산된 게 2억 9천이고, 그 다음 뭐 입력하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 영세율 매출 명세서에 반영하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수출 실적 명세서를 먼저 입력을 하고 저장을 한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영세율 매출 명세서 있죠. 여기 들어가셔서 얼마였나요? 우리가 직접 수출 입력, 일단 조회기간, 예정신고기간인 1월부터 3월까지를 입력하고, 자, 총 2억 9천을 입력을 하시면은 이제 이 문제풀이가 완료가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저장하시고 닫기 하면은 이 1번 문제가 완료가 되는 겁니다. 자, 나와 있는 부분 그대로 입력하는 거니까 그렇게 어렵지는 않은 문제죠. 자, 다음 자료를 이용해서 2025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1기 확정신고라고 되어 있고 1기 확정신고 날짜까지 다 제시가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디 메뉴? 부가가치세 신고서 메뉴를 작성하시오 라고 이렇게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작성할 때 여러분들이 체크해 봐야 될 부분, 매출 부분, 그리고 매입 부분, 그리고 기타 위상 부분을 나눠 가지고 여러분들이 입력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여기 보면은 공급 대가
나와 있죠. 공급 대가는 뭔가요?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죠. 그렇기 때문에 공급 대가 금액 그대로 입력하는 게 아니라 이 공급 대가에서 부가가치세를 발라내야 되죠. 그래서 나누기 1.1을 하게 되면은 이 부가가치세에 뺀 금액이 나타나게 되고, 이 부가가치세, 근데 뭐 이거 1.1로 나눠서 계산할 필요가 없죠. 얘 5억 5천에서 부가가치세는 얼마예요? 10% 하면은 5천만 원이 부가가치세인 거고, 여기 공급대가 3,300에서 300만 원이 부가가치세인 거 여러분들 알 수 있죠? 그쵸? 그래서 공급대가 같은 경우는 부가가치세를 따로 발라서 계산해야 된다라는 부분 잘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여기 세금계산서 발행분 그리고 현금 영수증 매출 발행분 따로따로 입력을 해야 된다라는 것도 여러분들 잘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대손이 확정된 외상매출금 같은 경우는 지금 대손 세액 공제니까 부가가치세만 이제 공제를 적용해 줘야 되니까 마이너스 금액을 입력을 해주면 돼요. 공급대가 220만 원의 부가가치세는 얼마인가요? 20만 원이죠? 이거를 대손세액 공제에다가 란에다가 입력을 해주시면은 매출 자료는 다 완료가 되는 부분입니다. 다른 부분 더 생각할 건 없죠. 그 다음 매입 자료 살펴보면은, 자, 수취한 매입 세금 계산서가 공급가액이 지금 2억 원이에요. 그 중에서 고정자산 세금 계산서 수취분 자체가 1,000만 원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이 안에. 그렇기 때문에 수취한 매입 세금 계산서 관련된 금액은 1억 9천을 입력을 하고, 고정자산 부분에다가 1,000만 원을 입력을 하시면 돼요. 하지만 끝까지 읽어봐야죠. 이 부분이 문제죠. 개별 소비세 과세 대상 승용차 관련 매입분이다. 이건 무슨 뜻인가요?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인 거죠. 대표적인 항목이죠. 그래서 이것도 같이 체크를 해 주셔야 되고, 그리고 현금 영수증 상품 매입분이 2천만 원과 200만 원 세액이 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예정신고 누락분, 신용카드 매출전표 부분에서 지금 이만큼이 누락되어 있다라는 거. 그래서 입력한 부분이 이거, 그 다음에 두 번째 거 따로 이거 입력하고, 그리고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파트 입력을 하고, 그 다음에 현금 영수증 상품 매입분 부분 입력을 하고, 그리고 예정신고 누락분까지 입력하면은, 즉 5군데 여러분들이 입력을 해야 된다라는 거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유의사항 파트, 매출 자료 중 전자세금 계산서 지연 전송분이 있다. 지연 전송하게 되면은 이건 무슨 뜻이에요? 가산세, 네, 지연 전송 부분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가산세 부분이 들어간다라는 거고요. 예정신고 누락분은 이때 반영하기로 했기 때문에 얘를 입력을 해줘야 된다는 이야기가 나와 있는 거고, 그리고 전자적인 방법으로 했다. 신고를. 이거 같은 경우는 전자신고 세액공제인 만원을 입력을 해줘야 된다라는 부분들, 그리고 이 두 개는 그냥 읽어보고 입력할 부분은 아닌 거고요. 그래서 지금 유의사항에서 입력할 부분은 이것과 이거 두 번째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실제 어디 란에 어떻게 입력하는지 화면을 보면서 한번 같이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부가가치 신고서 한번 입력을 해볼게요. 부가가치 탭에 부가가치 신고서 들어가셔가지고요. 첫 번째로 해야 될 게 바로 이 날짜 입력하는 거. 여기에 날짜가 표시되어 있지만 날짜가 표시되어 있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일기 예정인지 확정인지 확인해 가지고 입력을 하면 되죠.
지금 날짜가 나와 있으니까 그대로 입력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여기 매출 자료 입력하는 부분이 여기 빨간 부분에서 입력을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 다음 매입 자료 입력하는 부분이 여기 파란색 부분으로 입력을 하신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여기 유의사항의 가산세라든지 그 다음에 뭐 경감세액 이런 부분들 여러분들이 여기 들어가서 이 옆에 란에서 입력을 하시면 된다. 즉 사실 몇 개 안 돼요. 이거 다 외울 필요도 없고, 근데 어디다가 뭘 입력해야 되는지만 알면 된다라는 부분이고, 한번 매출 자료부터 입력을 해 보겠습니다. 자, 매출 자료 세금계산서 발급분, 과세 세금계산서 발급분의 금액이 지금 공급 대가로 되어 있으니까 얘를 공급 가액으로 변경해서 입력을 해줘야 되죠. 그래서 5억 세액 자동으로 입력이 되고요. 그 다음에 현금 영수증 매출 발행분, 여기 있죠. 현금 영수증 발행분, 여기다가 우리가 입력을 하는 거예요. 3천만 원 자동으로 입력이 되고, 그 다음에 대손이 확정된 외상 매출금 입력하라고 했어요. 그러면은 대손세액 가감이라고 되어 있죠. 즉 외상 매출금이 대손이 확정이 된 거예요. 근데 내가 이 외상 매출금을 외상 매출을 하면서 매출세액을 납부한 게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사실 그 매입세액으로 나중에 환급을 받아야 되는 부분인 건데 그걸 못한 거잖아요. 이거를 즉 부가가치세까지 이 소비자한테 받아야 되지만 받지 못하게 된 상황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세액 공제, 그래서 세액 부분 대손세액 가감에다가 이 세액 부분만큼을 마이너스 쳐주는 거예요. 마이너스 20만 원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면은 여기 매출 자료 입력은 다 마무리가 되었고요. 매입 자료 입력 한번 해보겠습니다. 매입세액 쪽에 세금계산 수치분의 수치한 매입계산서가 지금 총 2억인데 이 중에서 고정자산 수치분이 포함되어 있다는 거니까 얘를 나눠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지금 공급가액은 1억 9천 그리고 1,900만 원 입력을 하고, 매입 부분은 부가가치세를 따로 입력을 해줘야 돼요. 그리고 이 중에 고정자산 관련된 게 지금 이었고 세액이 100만 원 이고요. 근데 지금 이 고정자산이 개별 소비세 과세 대상 승용차이기 때문에, 즉 이 말은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여기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있죠. 그래서 여기 들어가 보면은 이 옆에 란이 나와 있고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으로 입력을 해줘야 돼요.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면은 이 첫 번째 점이 완료가 되었고, 그 다음에 현금 영수증 관련된 매입분 같은 경우는 현금 영수증 같은 경우는 여기 그 밖에 공제 매입세액 보이시죠? 여기 누르면은 여기 아래 그 밖에 공제 매입세액이라는 란이 뜰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현금 영수증도 여기 신용카드 매출 수령금액 합계표 내에 다 포함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매입분 여기 일반 매입에다가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200만 원. 그리고 지금 일기 예정신고 시 누락된 부분이 있대요. 그쵸? 그러면은 이것도 이제 입력을 같이 해줘야겠죠. 보시면은 여기 예정신고 누락분이라고 보이시죠? 예정 누락분. 그래서 여기 예정신고 시 누락된 신용카드의 일반 매입 부분 보시면 신용카드 매출의 일반 매입 부분, 이 매입에 대한 예정신고 누락분이니까 일반 매입 부분 여기에다가 500만원, 50만원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면은 지금 매입 자료 파트까지 쭉 입력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어디에 어떻게 입력하는지 여러분들 지금 잘 따라오셔야 돼요. 자, 다음 매출 자료 중에 전자세금계산서 지연 전송분이 있대요. 이건 뭐예요? 가산세 관련된 부분이죠. 그럼 여기 가산세액 관련된 부분 여기 눌러보면은 가산세 관련된 거 있고, 전자세금계산서 지연 전송 따라와 가지고 입력을 하시면은
그래서 여기 가산세 계에다가 입력을 먼저 해줍니다. 800만원. 그러면 자동으로 여기 지연 가산세 계산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자, 홈택스에서 직접 전자적인 방법으로 신고를 한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 일반적으로 세액공제를 좀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전자신고 세액공제 10,000원, 이거는 사실 제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매번 나오는 항목이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자, 보시면은 이렇게 부가가치세 신고서 이런 식으로 쭉 입력을 하시면은 됩니다. 자, 이렇게 완료가 되면은 닫기 하고 저장하면은 이 문제가 완료가 되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이대로 잘 따라서 입력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 이 문제 같은 경우는 매번 나오는 문제죠. 그래서 이 문제는 이 점을 그냥 주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부가가치세 신고서 관련된 부속서류 마감되어 있다, 뭐 이건 다 읽어보시고, 문제는 이제 비밀번호 정확하게 입력하시는 거, 그거 외에는 다른 거 없어요. 그래서 여기 전자신고 파트에 들어가셔가지고 날짜, 이기 확정이니까 언제부터 언제예요? 자, 10월부터 12월까지 쭉 넘어가고, 그럼 이렇게 다 보시면은 합계표들 나와 있는 거를 확인할 수 있고요. 여기서 제작 버튼 눌러야 되죠. 제작 하고 비밀번호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자, 1300 1300 230 2300 입력을 하시고, 자, 그 다음에 제작이 됐겠죠. 그러면은 닫기 누르시고 신고 들어가서 이 팝업 창은 끄시고, 자, 너무 간단합니다. 찾아보기 제작됐으면 C 드라이브에 제작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고, 이렇게 파일 불러와지면은 이 아래 거 하나씩 누르시면 돼요. 제출하기까지 누르시면은 이게 완료가 됩니다. 오기전자 해가지고 이 점 그냥 주는 문제나 마찬가지죠. 그렇죠? 원래 부가세 신고서 들어가서 실제로 마감되어 있는지 확인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긴 하지만 다 마감됐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죠? 네. 이렇게 해서 일단은 부가가치세 파트 문제풀이는 이렇게 입력하는 부분 보여드렸습니다. 자, 부가가치세 파트는 이제 입력이 마무리가 되었고요. 이번에는 우리가 소득세, 원천징수 파트 입력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총무부 박대영 부장의 11월과 12월 급여, 지금 두 개 월의 급여를 지금 관련된 자료로 보여주고 있고요. 지급 시기별로 급여 자료 입력 메뉴에서 입력을 하고, 원천징수 이행사항 신고서 메뉴에서 뭔가를 하라라고 되어 있고요. 그러면 이렇게 급여 항목들이 나와 있고, 보통 우리가 지금까지 시험에서는 이 급여나 상여, 그 다음에 공제 항목에서 필요한 부분만 표시를 하고 부로 만든 다음에 그에 대한 거를 입력을 하거나 더 추가할 부분 추가하고 육아수당 같은 거 그렇게 하는 문제가 있었는데, 이번에는 좀 특이하게 두 개 월치의 급여를 지금 자료를 입력을 해야 되는 부분인 거고, 그 다음에 유의사항이 지금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사용하지 않는 급여 항목과 공제 항목은 그대로 둔다. 이 뜻은 따로 우리가 부로 만들지 않는다 라는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11월 급여와 12월 급여를 1월 10일 날 지급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아래에
자, 소득세법상 1월부터 12월 기속 근로소득을 12월까지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12월 31일에 지급한 것으로 보고, 그리고 12월 근로소득을 다음 연도 2월까지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2월 말일에 지급한 것으로 본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거 우리가 이전에 이론 문제 풀 때도 이 귀속 기간에 대한 부분을 한번 이야기했었던 것 같고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자, 사업자가 1월부터 11월까지 근로자한테 월급을 지급을 안 한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은 1월부터 11월까지 중에 지급하지 않은 월급의 경우에는 12월 31일에 지급한 것으로 보고 세금을 원천징수한 거를 신고하고 납부하라는 이야기거든요. 즉, 예를 들어 5월 달에 월급을 못 줬다고 해요. 그러면은 12월 31일이 되면은 5월 달 거 월급을 준 걸로 보고 소득세를 떼서 신고하고 납부해 라는 거예요. 실제 돈을 줬는지 안 줬는지랑 상관없이 세금은 12월 31일 기준으로 우리가 소득세랑 원천징수한 거를 신고해야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자, 그리고 12월 달에 월급을 주지 않았다라고 하면은 다음 해 2월 말일에 준 걸로 보고 세금을 떼라는 거예요. 12월 달 거 월급을 다음해 1월에도 못 주고 2월에도 못 줬다라고 하면은 2월 28일 또는 29일이 되면은 12월 월급 준 걸로 보고 세금 신고하라는 거죠. 이게 무슨 뜻이에요? 그러면은 한마디로 회사가 급여를 지급하지 않았다고 해도 얘한테 급여를 지급하면서 떼서 내야 되는 세금을 신고하고 납부하라는 이야기죠. 그렇죠? 한마디로 사업자가 고의로 월급 지급을 미루는 경우가 발생을 하면은 결국은 이 국가가 걷어야 되는 소득세 납부도 계속 미뤄지는 상황이 발생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근로자 같은 경우도 월급 지급이 지연되더라도 근로소득 지급 시점이나 이런 부분들을 명확히 할 수 있어서 소득 인정에 도움이 된다는 부분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 생각을 가지고 어쨌든 회사 차원에서 이거 뗄 거를 떼서 신고를 해라. 얘 이만큼 줄 게 있었다. 라고 국가에서도 압박을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거를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이 사람 같은 경우는 11월 급여랑 12월 급여를 둘 다 1월 10일에 지급을 한 거죠. 그럼 11월 급여 지급 안 한 것 같은 경우는 언제 지급한 걸로 봐야 된다고요? 12월 31일 날 지급한 것으로 보고, 이 12월 급여 같은 경우는 만약에 2월 말까지 주지 않았으면은 2월 말 일자로 지급한 걸로 하지만 12월 급여 같은 경우는 1월 10일자에 지급을 했기 때문에 이때 기준으로 우리가 신고를 하고 작성을 하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이해를 하고, 그러면은 궁금할 거예요. 왜 12월 달에 지급 안 한 거는 다음에 2월 달로 미뤘나요? 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그거 같은 경우는 12월 급여 같은 경우는 연말정산이라든지 연도에 마감하는 업무들이 많이 있어요. 즉 12월 달에는 연말정산도 준비해야 되고 연차정산도 해야 되고 성과급 정산, 연간수당, 회계감사 준비, 법인세 사전 준비 작업, 이런 것들 때문에 12월 달에는 굉장히 바쁠 수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제 바로 강제를 해버리면은 안 되기 때문에 12월 급여 같은 경우는 다음에 2월 말까지 좀 말미를 준다라고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고 있으시면은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12월 급여는 다음에 2월 말까지로 지급하는 걸로 되어 있다 라고 잘 구분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러면은 한번 이 급여 자료 입력하는 부분 실제로 화면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확인해 보도록 합시다. 자, 이 원천징수에 급여자료 입력으로 들어가셔서요. 우리가 11월 달 거 급여를 이 비고란에 보면은, 자, 12월 31일, 11월 거는 12월 31일에 지급한 것으로 본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12월 31일 누구 건가요? 박대영 사원 거죠. 박대영 사원의 11월 급여가 보시면은 지금 기본급과 식대 구성되어 있고 공제 항목이 있으니까 이대로 작성을 해주면 되죠. 자, 기본급 450만원, 그리고 식대 비과세로 된 거 20만원 입력을 하고, 그러면 자동으로 고용보험이랑 이런 것들 계산이 된 거를 볼 수가 있고요. 뭐 달라질 게 없죠. 똑같죠. 그 외에 이제 우리가 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입력을 해야 되는데 여기 입력을 해주면 되죠. 그러면 장기요양보험도 자동으로 입력이 되고, 이러면은 우리가 11월 거는 입력이 완료가 되었고요. 농특세는 따로 입력된 거 없으니까 지급 총액, 그 다음에 공제 총액만 체크를 하고, 그 다음 우리가 12월 급여자료죠. 12월 급여자료 같은 경우는 다음 연도 1월 10일 날에 지급했으니까, 자, 귀속연도 12월, 그리고 2026년 1월 10일 지급했죠. 이거는 뭐 전월 급여대장 있던 내역들, 항목들 다 복사할 거냐 라는 건데, 이제 뭐 예라고 하시면은 자동으로 다 이렇게 불러와지는 것을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이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맞게 입력을 하면 돼요. 기본급하고, 네, 그 다음에 식대 정확히 들어가 있는 거 확인할 수 있고, 그 다음 국민연금은 지금 없고요. 건강보험, 그 다음에 장기요양보험, 고양보험료, 그리고 소득세, 지방소득세까지 입력된 거를 확인하고 넘어가시면 되죠. 만약에 아니오로 불러왔으면은 이 금액 안 불러와지고 항목만 불러와질 거예요. 그러면 금액을 다시 입력을 하시면 되는 거고요. 자, 이렇게 하면은 일단은 급여자료 입력 완료가 되고, 그 이후에 뭐 하라 그랬나요?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를 입력하라 그랬죠? 그러면은 이렇게까지 입력하고 닫기 한 다음에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 가가지고 우리가 귀속기간 11월 거를 12월 달에 입력을 했죠. 그러면은 이렇게 불러와지고 체크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저장하고 12월 거를 2016년 1월 달에 지급을 했죠. 이것도 자동으로 불러지는 거를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이렇게까지 하고 저장을 하고 완료를 하면은 이 문제가 마무리가 되는 겁니다. 자, 잘 따라 하셨죠? 뭐 그렇게 어렵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이 귀속, 연, 월, 일만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입력을 하시고 여기 나와 있는 숫자들 잘 체크해서 입력하시는 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자, 마지막 문제. 늘 우리 시험의 마지막 문제는 연말정산 추가자료 입력 부분인 거죠. 자, 나연수의 25년 귀속 연말정산 관련 자료고, 연말정산 추가자료 입력 들어가서 부양가족, 의료비, 신용카드, 월세액을 작성하고
여기서 부양가족 불러오기 통해서 마무리를 하시오 라는 이야기고요. 한번 부양가족 사항부터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인이고, 그리고 무주택이라는 부분, 이런 피고사항도 여러분들이 잘 체크를 해야 돼요. 그리고 손나연 배우자 같은 경우는 사업소득 금액이 3,500만 원이기 때문에 인적공제가 안 되는 부분이죠. 인적공제 안 되고, 그리고 뭐 부친, 모친 다 가능하고, 그 다음에 나윤솔 같은 경우는 대학생이긴 하지만 지금 입력을 해보면은 나이가 26세로 나올 거예요. 26세? 예. 그래서 이렇게 된다고 하면은 이 사람과 20세가 넘어가기 때문에 이 사람도 인적공제 대상은 아닌 거예요. 그렇죠? 인적공제 부로 바꿔줘야 되고, 그리고 나윤열은 상관없고요. 그래서 기본공제 대상이 아닌 경우 기본공제 여부에 부로 표시해야 될 사람은 2명인 거죠. 손나영과 나윤솔 두 사람이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은 그대로 여러분들이 입력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보험료 입력할 때 지금 보험료 탭에서 보험료를 입력을 할 때 나윤솔 같은 경우는 인적공제 대상이 아니고 보장성 보험료에 대한 부분은 이제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입력을 하지 않고요. 그리고 본인 학비, 그 다음에 그 딸의 학비까지는 인적공제 대상이 돼요. 그리고 아들의 수업비와 교복 부익비는 총 100만 원 한도 내에서 우리가 교육비 입력을 해줄 수 있는 부분이고요. 자, 그리고 의료비 탭에 들어가서 보면은 뭐 본인 의료비라든지 모친, 그 다음에 부친 의료비 같은 경우는 입력을 하되 실손보험으로 이렇게 받은 금액 같은 경우는 차감을 해줘야 되니까 이 부분 따로 입력을 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안경 구입비 같은 경우는 이제 국세청 자료에 따로 입력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거는 별도로 입력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신용카드 사용액에서 나윤수 본인 거 입력을 하고, 나윤솔 직불카드 사용액이랑 그 다음에 대중교통분, 네, 보면은 여기 나윤솔 직불카드 사용액 중에 대중교통 사용분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만 직불카드 사용액, 즉 90만 원에 대한 부분만 입력을 해야 된다라는 것도 체크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은 이 주택 임차 관련해서 원리금 상환, 무주택 세대주라고 되어 있고 월세 낸 거에 대해서 우리가 좀 그 상환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월세액 탭에 들어가 가지고 이와 관련된 내용들을 명확하게 다 입력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주택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부분 들어가 가지고 이 내용들 명확하게 입력을 해주시면은 완료가 되고, 최종적으로 이 부양가족 연말정산 탭에 부양가족 불러오기를 통해서 불러와야지 최종적으로 반영이 되는 부분 확인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은 실제로 입력하는 화면을 보면서 우리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실습 해보겠습니다. 자, 연말정산 추가자료 입력해서 이러한 내용들 입력하는 거, 자, 그대로 따라오시면 되고요. 자, 연말정산 추가자료 입력 들어가서 가장 첫 번째가 바로 우리 사원 불러오고요. 그 다음에 나현수 사원의 연말정산 추가자료 입력을 진행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해야 될 거, 우리 부양가족 들어가가지고 여기 있는 내용들 쭉 그대로 입력을 해야 되죠.
여기서 뭐 입력하고 안 하고 구분할 거 없어요. 일단 전체를 다 입력하고 이 사업소득금액 초과된 부분이랑 그 다음에 나이가 오바된 딸 같은 경우 우리가 인적공제에서 부로 변경해 줘야 된다는 거, 그것만 체크를 하시면 되죠. 한번 진행해 볼게요. 그대로 여러분들이 입력을 하시고 소득 초과 여부, 소득을 초과했죠? 3,500만원. 네, 그렇기 때문에 자동으로 기본공제 대상에서 부로 변경이 되고요. 그 다음 아버님, 어머님은 따로 고민할 부분이 없죠. 직계, 전속, 나일남, 내국인이고 1번 그리고 소득 초과 여부는 아니고 60세 이상이고 경로 우대 그리고 장애인은 아니고요. 그 다음에 또 어머니, 모친, 직계 전속이죠. 내국인이고 1번 그리고 소득 없고 60세 이상이고 경로 우대고 장애 여부는 없습니다. 그리고 나윤솔 딸 입력을 해야 되죠. 그러면은 직계 비속이고 나윤솔 입력을 하고 내국인이고 1번 26살로 나오죠. 그렇기 때문에 소득 기준 초과 여부는 아니긴 하지만 20세 이상이므로 기본공제 대상에서 자동으로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나윤열 아들 같은 경우 내국인이고 그대로 입력을 해야죠. 그러면은 20세 이하로 해서 따로 없이 장애는 없고 자 이렇게까지 입력을 해 주시면은 우리가 부양가족 입력이 다 완료된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우리 보험료부터 한번 쭉 입력을 해 볼게요. 보험료 어디로 들어가 있나요? 누구 보험료인가요? 나현수 본인의 보험료, 나현수 찍고 그 다음에 보험료, 일반 보장성 보험료 들어가서 금액이 얼마인가요? 자, 60만원이라고 되어 있고 일반 보장성 보험료 국세청 간소화 자료로 본인 거 이렇게 입력을 해주고 그 다음에 나윤솔 딸 거는 기본공제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자, 딸 거 보험료는 안 되고요. 아까 이야기 드렸듯이 그 다음에 교육비 입력을 해야 되죠. 자, 교육비 나현수 본인 거에 교육비 어디다가 입력하나요? 여기 교육비 보이시죠? 교육비에다가 학비 300만원 입력을 하고 본인 거 그리고 딸의 교육비 딸 같은 경우는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니지만 교육비라든지 의료비 같은 경우는 공제 가능합니다. 그래서 딸 거 800만원 그리고 대학생이니까 3번을 해야죠. 그리고 대학교 학비라고 되어 있었으니까 나윤열 아들 거
수업비 500, 교복 구입비 700 합쳐서 100만원 교육비. 그렇죠. 그래서 100만원 입력하고, 하고 여기 초중고로 선택을 해주시면은 이 교육비까지 입력하는 게 완료가 되는 거죠. 그 다음 의료비 한번 입력을 해 보겠습니다. 의료비는 어디 탭에다가 입력하나요? 여기 의료비라는 탭에다가 여러분들이 하나씩 하나씩 입력을 하시면 되는데, 자, 의료비 나연수 본인 거부터 입력을 해 보죠. 자, 하나씩 입력을 해보죠. F2키 눌러서 본인, 국세청 자료구, 상호 이런 거 다 필요 없고, 금액 얼마죠? 150만원 입력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F2 눌러서 나일남, 보청기 구입비 이것도 국세청장 거고 100만원 입력을 하고, 그 다음에 어머니 거 기모기 입력을 하고, 이것 또한 국세청 자료고 금액이 422만원인데 실손보험 수령을 250만원 이렇게 입력을 했고요. 그 다음에 나윤열 아들 같은 경우는 우리가 국세청 자료는 아니고 안경 구입비 기타 영수증이니까 5번 기타 영수증을 입력을 하고, 상호랑 사업자 등록번호 다 입력을 해야 되죠. 상호는 밝은 안경, 그리고 사업자 등록번호 정확하게 입력을 하시고 한 건이고, 금액이 80만원이네요. 그렇죠. 이렇게까지 입력하면은 여기 의료비 탭이 전체가 입력이 된 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은 신용카드 사용액이 나와 있죠. 신용카드. 그럼 신용카드는 여기 신용카드 등 탭에다가 입력을 하시면 되고, 나연수 국세청 자료 2,050만원 입력을 하고, 그 다음에 나윤솔 딸 거 국세청 자료 지금 150만원 중에 대중교통분 60만원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는 60만원을 제외한 90만원 입력을 하고, 대중교통 사용분 60만원 이렇게 입력을 해주면은 신용카드 사용액 입력 파트까지 마무리가 되고, 그 다음 월세액 부분에다가 들어가서 여기 나와 있는 월세액을 입력을 해주면 되는 거죠. 자, 여기 월세액 세액공제 명세에다가 여기 있는 거 그대로 입력하시면 됩니다. 유형은 여기 아파트라고 되어 있죠. 아파트. 그래서 5번 여기 아파트 입력을 하시면 되고요. 계약 면적 84 타입이고 정확히 입력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대신 연간월세 입력하고요. 그러면은 자동으로 공제액, 세액, 공제금액 다 입력된 거 확인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 마지막으로 연말정산 입력 쪽 들어가서 이 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환한 거 관련해 가지고 우리가 입력을 해주시면 되는데, 여기 보시면은 주택,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대출 기간에 다 상환하는 거죠. 여기다가
총 원금과 이자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그럼 자동으로 공제금액이 계산이 되고, 자, 그 이후에 뭐 부양가족 탭 불러오기 하시면은 최종적으로 마무리가 되는 겁니다.